자, 이제 챕터 24 휴업수당 임금채권 우선 변제 원칙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임금채권 우선 변제 원칙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성은 떨어지는데요. 휴업수당은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서버 갖고 계신 분들은 챕터 47번 보시면 노동위원회 판정이라는 제목 하에서 그 밑에 보시면 중간 수입 공제라는 쟁점이 있어요. 자, 중간 수입 공제. 어떤 그 근로자가 부당 해고 당했을 때 나중에 그 부당 해고라는 걸 밝혀지면은 임금을 다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거든요. 자, 그때 만약 근로자가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을 해서 어떤 수익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때는요, 더블로 주는 게 그 기존 수입도 받고 그 다음에 소급해서 임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근로자가 다른 데 가서 일했던 부분만큼은 공제하는 것, 이것이 공제해서 주도록 하는 것,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중간 수입 공제라고 하는데, 이 근로관계에서는요, 이 중간 수입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 당한 근로자가 딴 데 가서 일해서 얻은 수익을 전부 다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휴업수당이에요. 휴업수당을 전제로 해서 휴업수당 이상의 금액만 공제하고요. 휴업수당까지는 무조건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데 근로 가서 100만 원 받고 있던 사람, 이제 벌었던 사람이요, 나중에 임금을 소급해 돌려준다 하더라도 휴업수당에 해당되는 부분 70만 원까지는 무조건 보전해 주고요. 그 이상 30만 원어치 부분만 공제하게 되는 것. 잘 모르시면 나중에 또 다시 상세하게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 공제를 싹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제를 일정한 부분까지는 무조건 확보해 주고 그 이상만 공제하게 만드는 것인데, 일부만 공제하게 하는 것인데, 그 한계 설정해 주는 것이 휴업수당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휴업수당이 중요하고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시겠어요? 의 보시면 금기법 46조입니다. 자, 의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자, 중요한 게 사용자의 규칙 사유죠. 이런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 평균 임금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 취지는 무엇이냐? 자, 사용자가 규칙 사유로 근로자는 일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용자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못했을 때 이제 돈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근로지원 안 했으니까 임금도 나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너무 근로자가 억울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법은요, 사용자의 책임으로 어떤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 근로자에게 70% 평균 임금의 70%는 보존해 주라,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의 규칙 사유가 아니라, 자,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니까 그 근로자의 규칙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때는 임금 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휴업수당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건, 자, 요건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선생님들 사례집에 몇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노동법 사례집에 이 휴업수당 관련된 문제는 다 있거든요. 그 문제 나올 때 이 부분을 이제 써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용자의 규칙 사유 관련된 학설 써주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법은 학설이 몇 개 안 돼요. 따라서 학설 있는 것들은 곧 잘 암기하시거나 잘 이해하시고 또는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일단 판례만 쓰고 나오지 않게끔, 왜냐면 판례만 쓰고 나와도 괜찮아요. 노동법은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타 시험지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학설 대립 이런 것들은 좀 언급해 주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요건 휴업이라는 게 필요하다. 개개 근로자가 근로계약 따라서 근로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서 취업이 거부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자 책임에 따라 가지고 그 근로자가 일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일 못해 되는 경우, 이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규칙 사유, 이 규칙 사유에 대해서는, 자, 명문은 규칙 사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좀 여러분은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약간 좀 생소한 표현이에요. 민법에는요, 규칙 사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책임을 물을 때는요, 그냥 고의과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고의과실이 곧바로 규칙사유 이렇게 그 전환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규칙사유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나오는 것입니다. 판례도 약간 일반적인 민법상의 어떤 고의과실하고 달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규칙사유 하니까 이게 고의과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사용자 규칙사유는 민법상 고의과실보다 자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 이것이 통설 판례예요. 이걸 세분화했습니다. 자, 이런 규칙사유 관련해 가지고 이런 학설 대립이 있어요. 자, 이 규칙사유는 자,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 자, 사용자가 규칙사유가 있건 없건 간에 그 안에 자기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어떤 장애를 모두 규칙사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 범위 밖의 경영상 장애는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라도 규칙사유로 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세력 범위설 또는 지배 영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 사용자의 어떤 지배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유, 이것은 사용자의 고의 과실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두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다른 사유, 자,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는 모두 사용자의 규칙사유를 보아서 비록 세력 범위 밖에서 발생한 사유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면 규칙 사유에 해당된다는 불가항력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설설이 있는데요. 이 설설 제목 잘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일설 이설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즉 두 번째 견해는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를 하더라도 자, 모두 사용자의 규칙 사유를 보아서 비록 사회적 범위 밖에서 발생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자, 사용자가 휴업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 규칙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일설과 이설의 차이는 뭐냐? 세력 범위 바뀌면은요, 이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세력 범위설의 그 이야기고요. 세력 범위 바뀌든 아니든 자, 상관없이 불가항력만 아니면은 모두 책임진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불가항력설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 차원에서 불가항력설 타당하다고 본다. 무슨 말이냐? 불가항력만 아니면요, 사용자의 세력 범위를 안 따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세력 범위 내이건 외이건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 경우는 사용자가 이거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였습니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모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설이 되겠습니다. 세력범위설은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나의 세력범위 내도 아니에요.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로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가 그 다투자가 생긴 그런 발생한 그 사유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하고 싶지만 나라에서 개성공단 그거 문 닫으라라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불가항력적 사유는 아니잖아요. 불가항력적 사유는 보통 천재지변을 말하는 것인데,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해서 사용자가 개성공단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견해다? 이것이 불가항력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력법인에 따르면은 우리의 범위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지시한 걸 우리가 어떻게 따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사유가 없다라고 빠져나갈 여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런 견해 한번 쭉 써주셔야 되는 것이고, 자, 효과는요, 첫 번째, 휴업수당의 금액은요, 평균임금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이 100만원이었어요. 평균임금 100만원에서 70만원만 70만원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유는 휴업한 근로자가 정상 근로자보다 수입이 많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민법상 임금 청구권의 관계. 자,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휴업인 경우에는 근기법상 휴업수당 청구권뿐만 아니라 민법상 근로시 임금 청구권도 발생한다. 이거는 근로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거잖아요. 고의과실에 의했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는 임금까지도 더 나아가서 임금까지도 휴업수당은 물론요 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요 양자관계는 선택적 청구관계에 있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받으면 평균 임금에서 70% 정도밖에 못 받잖아요. 이때 나머지 30%는 임금으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적 청구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임금 청구가 더 유리하겠죠. 임금 청구는 100% 임금 청구는 100% 청구한다는 말이니까. 자, 휴업수당 중간수익 공제 이게 방금 말씀드린 챕터 47에 가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기법상 휴업수당은 가행적으로서 설정된 기준 금액이다. 따라서 중간수익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야, 즉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챕터 47 여기 옆에 써놓으세요. 그때 가서 보시는 것입니다. 자, 휴업수당의 감액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솔직하게 시험에 나와요. 그 이제 모의고사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집 시중에 나와 있는 케이스집엔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휴업수당의 감액 의 보시겠습니다. 사용자가 귀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했어요. 이런 경우에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 임금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건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귀책 사유에 따라서 주게 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이때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달려가서 노동위원회에다가 감액을 신청합니다. 감액 신청하는데 요 감액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자, 사용자의 지자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용자의 도피처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가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감액의 요건은요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한데요. 이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내는 경우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했지만 사업 외부 사정에 기인한 사유로 보는 견해, 이런 견해가 대립됩니다. 양자 좀 전에 배운 우리 세력 범위설과 불가항력설과 비슷한데요. 이거는 별도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귀책 사유 관련된 부분이고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 관련된 부분인데 그 사실은 이제 교과서 보고 잠잠히 이제 보시면은 내용은 통해요.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정리하실 때는요 그냥 각각 정리하세요.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용어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선생님들은 똑같이 보자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천지지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는 견해가 부득이한 사유고요.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일단 발생은 이건 세력 범위설 같은 거죠.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했지만 외부 사정에 기인하는 사유만 이런 경우에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 사례 같은 경우는 천지지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고 물론 이 반대 견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왜냐면 여기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이 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그냥 그 명령에 따라 가지고 그냥 그 갑자기 과정을 중단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했지만 외부 사정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생깁니다. 이 두 번째 견해에 의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렸어요. 판례는요, 파업으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파업 자체가 이거 부득이한 사유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휴업수당 지불 예외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자, 이게 하여튼 뭐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그 이제 어떤 노조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못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검토 보시면은 불가항력 사유는 애초부터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감액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했지만 사업 외부 사정에 기인한 사유로 보는 견해, 이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감액 요건의 첫 번째 사유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 계속이 불가능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이 있을 것, 요건이 되겠습니다. 무슨 요건이요? 감액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 평균 임금 70%보다
감면하되 적정 수준의 휴업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이것도 견해가 갈려요. 일단은 수협수당 감액은 가능하지만 감액이잖아요. 금액을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기 때문에 아예 안 줘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예 안 주는 건 안 돼. 왜냐면 감액이잖아. 이걸 감한다는 것이지 아예 면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감액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적정 수준의 어떤 수협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판례는요. 자 우리 감액에서 아까 법조문 있잖아요. 46조 2항 평균 임금의 100%, 100분의 70의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미달 있는데요. 이 미달이라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하한이 있어요, 없어요? 하한이 없잖아요. 하한이 없기 때문에 자 감액이 하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도 허용된다. 이게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굉장히 비판받는 판례예요. 휴업수당 제도를 두고 있으면서도 아예 한 푼도 안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판례가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적법한 쟁의 행위와 휴업수당입니다. 문제점 보시면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으로 조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파업 불참자이면서 근로조건 희망자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지 자, 이거 적법한 쟁의 행위입니다. 이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된다. 아까 잠깐 나왔어요. 파업에 대한 부분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그 문제를 이제 좀 세분화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노조가 파업을 하면 비노조원도 있잖아요. 자, 비노조원이나 또는 또 노조원이지만 파업 불참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파업 불참가, 자, 여기에는 비노조원도 있고요. 또 노조원이지만 파업 불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은 왜 불참하는 겁니까? 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송곳이라는 드라마 보시면 노조원들 중에서 일부만 피켓팅하고 일부는 그냥 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카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 파업을 해가지고 임금을 못 받게 하는 임금을 이제 못 받는 것을 강요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이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노조원들이 일부 노조원이 파업하는 바람에 이 전체가 공장이 가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자, 비노조원 또는 파업 불참가자 이런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적법한 쟁의 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파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노동 무임금을 전제 깔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급여 달라고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휴업수당 달라고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파업 불참가자 근로하고 싶어요. 안 들어오면 나 망한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공장 문 닫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파업 불참가자는 우리 그러면 휴업수당이라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습니다. 자, 쟁의행위란 조합 중단이 자, 노동조합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단체교섭에서 사용자가 내린 결정에 기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즉, 휴업수당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용자가 노조의 의견을 안 받아주고 그걸 단체교섭을 거부했기 때문에 단체교섭 거부했다는 쟁의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 공장 가동이 안 된 거 아니냐. 이건 사용자의 규칙사유다 이런 것입니다.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정선은요. 근로희망자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는 것은 투쟁평등의 원칙 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들 다 열심히 일하는데 남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그 파업은 적법한 파업인데 그 파업에서 성공하면요. 그 성공한 파업에 대한 효과는요. 비참가 노조원에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임금 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인데요. 향상된 임금 조건은요. 파업 불참가자에게도 미칩니다. 왜요? 이게 뭐예요?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유리한 조건, 만약에 쟁의행위가 성공해가지고 유리한 조건이 이제 체결됐다. 단협으로.
그 유리한 거는 다 받아 먹으면서 파업 참가하지 않아가지고 노조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유리한 조건만 받아먹고 휴업수당도 챙기고 이거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인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파업을 통해서 개선된 근로 조건은 파업 불참가자에게도 위대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이런 점 연대적 관점이에요. 연대적 관점에 비추어서 휴업수당 지급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 그다음에 이분설은 조합원 파업 불참가 중에서 조합원도 있고 비조합원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조합원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나는 노조도 아닌데 이런 불이익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비조합원 긍정하는 견해,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판례는 부분 파업으로 쟁의행위로 정상 조합 불가능했던 사안에서 노동위원회 전액면제 승인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라고 해서 비록 이 학설가 이 학설에 대한 판례 그 자체는 아니에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 많이 계세요. 이거하고 이 학설에 대입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평면이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리고 따라서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세요. 즉 전액 면제 요거 결론적으로 볼 때 노동위원회가 전액 면제 승인했다. 즉 사용자가 전액 지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파업 불참가에게도 전액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즉 부정설과 가깝다. 결론면에 있어서 부정설과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부정설 입장이에요. 그냥 이 노동위원회가 전액 면제하게 되는 거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하거든요. 감안할 때 이런 부정설의 이런 이제 전제들이 그런 전액 면제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판례는 부정설 입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쟁의행위는 사용자 책임이 있는 사유에 발생 전개된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한 쟁의행위예요. 해석상 휴업수당 지급할 사유는 아니다. 즉 부정설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특히나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는 항상 등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금채권 우선변제인데요. 근기법 38조에 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기법은 근로관계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변제 순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임금채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파산이나 이런 등 통해 가지고 경매나 입찰 같은 거 이제 돼가지고 경매에 대해서 사용자의 재산이 날아간다. 이때요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산의 최우선 변제권을 가져서 그걸 경락받는 사람, 그 건물을 경매로 따내는 사람이 경락 대금을 납부할 거 아닙니까? 그 납부 대금을 가장 먼저 최우선 순위로 챙길 수 있게끔 획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근기법 38조에 나와 있고요. 여기 실무상 가장 중요해요. 실무상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사용자가 도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도산했을 때 사용자의 집기류나 아니면 사용자의 재산에다가 근로자의 이런 임금채권을 붙여가지고 근로자가 먼저 받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도산 파산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채권 변제 순위를 확보하도록 한 취지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자, 최종 3월분의 임금 150만 받던 분이면 450만 원을 가장 먼저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입니다. 근로자 갑은 A회사가 수개월째 임금 체납하자 A회사와 2003년도 근로관계 종료시켰습니다. 제일은행은 A회사가 대출 갚지 못하자 회사 재산을 경매 신청하고요.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갑은요 임금 우선 변제 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으로서 어떻게 했냐, 2003년 10월분, 9월분, 7월분 이거 지급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회사는 8월분은 지급했단 말입니다. 8월분 지급했다. 자, 이게 약간 좀 재미난 판례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최종 3월분의 임금입니다. 이 최종 3월분의 임금을 자 2013년 10월에 근로관계 종료했잖아요. 이 10월 달 치부터 10월, 9월, 8월 치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냐, 아니면 중간에 8월분을 받았으면 10월, 9월, 7월분 요것이 최종 3월분의 임금이냐, 이런 게 이제 문제된 거예요. 굉장히 첨예하게 다퉈졌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왔습니다. 즉 소급한 3개월만 말하느냐,
아니면 소급해서 3개월 치를 말하는 것이냐. 이게 다른 것입니다. 자, 만약에 150 받던 분이면, 자, 만약에 첫 번째 견해처럼 소급해서 3개월 분이다. 즉 10월, 9월, 8월분까지만 인용된다. 10월, 9월, 8월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10월, 9월 즉 300만 원밖에 청구 못해요. 하지만 3개월 치다 이런 얘기 뭐 이렇게 해석한다면 비록 8월분 받았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10월분, 9월분, 7월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450만 원을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판례가 어떻게 받느냐? 판례는 전자로 보았습니다. 자, 최종 3개월의 의미에 대해서 기간 불문하고 최고임금 중 최종적 지급되지 않은 3개월분의 임금을 보는 견해와, 자, 이런 견해가 있고요. 최종 3개월 동안에 지급하지 3개월 동안에 지급하지 않은 3개월 치예요. 지급하지 않는 임금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렇게 봤어요. 자, 우선 면제 특권에 보호를 받는 임금 채권의 범위는 당해 임금 채권에 대한 근로자 배당 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자, 그 종료 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 항상 소급해가지고 10월, 9월, 8월분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사이에 지급서에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해서, 자, 여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종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3개월 치에, 여기 첫 번째 3개월 치네요. 3개월 치의 임금을 보는 견해와, 자, 최종 3개월 동안에, 이건 동안이기 때문에 이건 치가 아니라 소급해서 3개월 10월, 9월, 8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안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보는 견해에서 판례는 요 두 번째 견해를 취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3개월 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 후자의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최우선 면제되는 3년간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상세한 그 계산법은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실무 가서 계산기 두들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평균임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퇴직금 계산기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거 입력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재해보상금 받을 수 자, 재해보상금 요 제한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자, 최종 3개월의 임금,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요것은 최우선 변제받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우선 변제 대상인 사용자의 총 재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총 재산, 요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객관식 보실 때 좀 헷갈리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서 사용자는 이제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임금 채무를 일시적 부담하는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직상수금의 총재산은 임금채권 변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상수급인의 의무 봤죠. 이제 임금지급 의무 이런 거 봤는데, 여기에서 그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총재산, 요 임금채권 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은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 사업주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지 총재산인데요. 이게 1번 판례와 2번 판례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사실상 교과서에 나온 이런 정도만 보시면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요거는 그 안에 사실관계가 필요한 것인데요. 사실관계 다 떨궈내 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 1번 지문과 2번 지문만 나오면 이거 대단히 헷갈리고, 사실은 이것만 나열해서 이제 시험을 출제한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출제가 되겠습니다. 왜냐? 그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구별하기가 적절치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객관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1번 지문, 2번 지문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관식 하시는 분들은 사실 1번, 2번 구별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주관식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로지 객관식용인 것입니다. 자,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 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 근저당권 같은 특정 승계를 취득하기, 특정 승계라는 것은 경매나 아니면은 또 이제 매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특히 경매가 되겠죠. 경매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 은행이 이제 근저당 설정해 줬는데요. 이 특정 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은 이건 보호해 주자는 것이에요. 여기에까지 임금채권 우선 변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담보권 설정자가 아닌 담보물권 양수인지는 부담에 의해서 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A 회사하고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B 회사가 이제 그 영업을 승계해요. 이제 승계해가지고 건물도 승계하죠. 승계한 상태에서 B 회사가 이제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근로자들이 종래에 있었던 은행의 근저당권을 넘어서까지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건 부정했다는 말입니다. 담보권자, 은행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 돈은 은행 개인 돈이에요. 거기에 있는 은행에 맡긴 일반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보호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취용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서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재산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게 변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가지고 마치 1번하고 2번이 모순되는 것이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자,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저당권, 그 전에 설정한 질권 저당권 담보채권에도 우선 변제된다. 자, 요거는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보시는 것좀 사용자가, 즉 그자가 사용자 지위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이에요. 이거는 건물은 똑같은 건물에 아까는 A하고 B하고 주체가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주체가 동일합니다.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 취득하기 전에, 요 말은 뭐냐면 하면 종주되는 개인 소유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안에 종업원들 고스란히 두고서요, 개인이 아니라 어떤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회사 거로 돼버려요. 이거는요, 사실관계 들여다보면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개인이 소유했던 것을 그 개인이 대표로 있는 또는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를 만들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책임은요, 그 개인을 그대로 책임을 지우는 게 맞죠. 이게 개인에서 회사로 법상 사용자가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구별하는 것, 요거는 너무 지나치게 법리적인 부분에 치우친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이제 법 기술적인 부분에 치우쳤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에요. 따라서 실제로 똑같지 않느냐. 조금 전에 부동식이 주식회사 A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했지만 종업원이나 기타 모든 거 다 똑같단 말이에요. 시설 다 똑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 회사가 파산됐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부동식이 설정해놨던 그런 저당권,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넘어서 임금채권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죠. 다만 이 1번과 2번 여기까지의 지문만 보면은 너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선 변제 방법은요, 근로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 요구한 경우에 한해서 배당 가능하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당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낙찰일이 따로 경락길 정해져요. 경락기일이 정해지는데 보통은요, 근로자가 아니라 일반인은요,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게 설정이 됩니다. 경락기일 한참 이전에 배당 요구 종기 기일이 따로 있어요. 이때까지 신고 안 하면은 해당 채권자만 보호해주고 일반 채권자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배당 요구 어떤 파산이 일어나고 경매가 이루어지면요,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채권자들은 유의 깊게 봐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못 보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손 놓고 있다가 경매 다 돼버리면 그 다음에 나 그 사람한테 받을 게 있었는데요, 주장 못합니다. 그런데요, 근로관계에서는요, 굉장히 근로자를 우선해가지고 경락기일까지 배당 요구 할 수 있게 해줘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경락기일 한참 전에 있는 것인데, 원래 경매 개시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가 있고요. 경락 기일이 있고요. 배당 기일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겠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겠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채권자가 경매기 신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것을 이제 통보를 해요. 이때까지 채권자들은 다 신고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락기일, 경매 개시일 일이 있습니다. 이때 경매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 경락 대금 가지고 배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배상기일입니다.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반 채권자, 그 사람에 대한 돈 빌려준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 채권자하고 근로자가 달라요. 자, 보시면 일반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 이유를 그때까지 신고 안 하면 막힙니다. 그런데 근로자는요, 경락 기일까지 굉장히 넓게 길게 인정해 주잖아요. 경락 기일까지 자기 근로자 임금 채권을 주장하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근로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배당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 자, 그 다음에 배당부 작성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자,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가지고 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지 않은 경우, 이처럼 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아는 임금채권도 보존되는지 여부. 만약에 임금채권이 보존된다면 배당 요구 종기일부터 배당부 작성 전까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임금 퇴직금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자, 판례는요, 배당 요구하지 않은 임금 채권도 근저당권 설정된 이상 별도로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아까 배당 요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경락기일 전까지. 다만 이렇게 봤습니다. 임금 채권은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즉, 이건 새로운 해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임금 자체는 이때까지 발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취지로. 이게 중요합니다. 임금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임금 자체는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게 특이한 해석입니다. 배당 요구를 이때까지 최종 3개월분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만, 그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금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특이하죠. 자, 근저당권자의 근로자의 이익과 그와 선수인인 근저당권자의 이해 조절을 위해서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 우선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소명함으로써 선순위 근로자 등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 요구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자, 배당 요구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부터 소급해서 3개월 사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에서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특이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최종 3개월 퇴직금도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언제까지의 그 임금을 갖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이고요. 요거는 배당 요구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배당 요구, 근로자의 배당 요구 그 기한일을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언제까지의 그 임금을 가지고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것이냐, 요 이제 판례인 것입니다. 요 판례는 최근 판례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배당도 끼어 있고 경매 배당 부분은 민법에 이제 민사소송법, 이제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이참에 한번 정리하고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